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83회죠. 기출문제 실무 이론 파트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FAT 1급, FAT 2급 또 앞으로 TAT 2급 공부하실 때 이 재무상태표에 이 재무상태표를 여기 통합계정 그 밑에 있는 구분계정들까지 그 계정들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순서 요 계정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무 업무를 보는 데에도 또 회계 담당자로서 많은 도움을 줄 편한 얘기죠. 사실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순서대로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 또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목적을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통합계정 5개와 구분계정 각 통합계정의 구분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요와 더불어서 여기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 과목이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의 밑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셨던 것처럼 이 계정들을 섞어 놓고서는 여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접해 보실 거고 또 접해 보셨을 거예요.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채권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매출 채권 안에는 외상 매출분과 받으럼, 즉,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채권, 받을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를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이외에 다른 것을 팔고, 즉, 건물이나 사용 중인 사용했었던 촬영 문방구,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게 되면 걔는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규정은 미수금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매출 채권을 물어봤으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회사에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상품 3,000개, 개당 5,000원. 그러면 3,000개 곱하기 5,000원 하게 되면 1,5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 상품은 상품 매출 금액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 1,500만 원 중에서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1,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회수가 된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전자어음은 받으러음에 해당된단 말이죠. 받으러음은 400만 원. 여기 받으러음 4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빼고 400만 원 받으러음으로 받았고, 그럼 나머지는 600만 원 되겠죠. 여기 600만 원은 외상매출금이 된다. 이런 문제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매출채권을 물어봤으니까 현금으로 받은 500만 원 빼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문제에서는 다음은 항공의 2025년도 말 기말이죠. 재무상태표 중에서 부채 내역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를 계산하라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앞으로 FAT 2급을 통과해서 FAT 1급, TAT 2급, TAT 1급도 마찬가지고 또 실무 업무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그 통합계정, 구분계정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한 것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는 크게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있다고 표시를 해놨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앞에 참고하셔서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틈틈이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문제에서는 부채에 대한 것인데 여기 부채는 똑같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를 물어봤으니 유동부채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과 그다음에 지급엄 두 가지가 있고요.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과 그다음에 선수금 이런 것들이 매입채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유동부채를 계산해 달라고 얘기했으니 여기 부채에서 임대보증금 우선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받았기 때문에 얘는 또 건물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단위가 아니라 1년 이상의 계약 단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여기 나와 있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라고 얘기했었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도 장기이기 때문에 비유동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요 유동성 장기부채도 장기부채였던 장기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야 될 거,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그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고 얘도 앞에가 유동부채와 장기부채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된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들이 1년에 다 퇴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동성 충당부채는 여기 장기 그 부채로서 비유동부채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얘도 유동부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요 세 가지 금액 다 합쳐서 10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105만 원이에요. 즉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 재무상태표의 계정을 암기하고 계시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정을 이렇게 적어놨을 때 무지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더란 말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재무제표에는 뭐뭐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재무제표에는 우리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뭐가 되죠? 다섯 번째는 주석이 되겠죠? 써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회계 읽을 때 물론 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암기하고 계시지 못한 분은 이거 참고로 해서 암기를 꼭 지금 요 문제 풀면서 해놓으세요.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네 번째로는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로는 주석. 이것은 재무제표의 종류이고 재무제표의 뜻은 재무,
한자어로 재는 재산할 때 재자고요. 무는 업무할 때 무자예요. 그래서 재무 그런 것은 재산과 관련된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 재자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표는 그걸 표로 만들어 놨다는 뜻이죠. 그러면 재무제표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 그것이 종류에는 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 이익잉여금은 자본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여기 자본규정에 앞에서도 제가 FAT 1급, TAT 1급은 자본규정 문제가 거의 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규정하고 구분규정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세요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본규정에 이익잉여금이 들어가 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분류한다. 아까 2번 문제처럼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다음에 개발비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많이 여기 헷갈려 하시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여기 비유동자산에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란 말이죠.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여기 현금 주로에는 세무이급에도 많이는 아니고 가끔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설명으로 나올 때 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 즉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그 현금의 흐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고 구분을 해놨고 구분 표시한다 그랬죠?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말은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해야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우리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라는 회계 원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록할 때. 근데 그 발생주의에 유일하게 보완해야 될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된 재무제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다음은 항공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5년 결산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회사의 사용 목적인 자산이고요. 이는 1년 넘게 해와는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이기도 해요. 유형자산처럼 무형자산도 1년이 지나면 상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특허권 취득일은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 특허권 등록비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포함시켜줘야 되고 얘는 특허권 자체죠. 등록비 300만 원. 상각 방법은 정액법,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 취득 재비용, 취득할 때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얘도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취득하는 자산에 다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허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35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했던 특허권은 350만 원이 취득가액이고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 동안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매년 70만 원씩 무형자산을 상각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유형자산 할 때 감가상각비라고 기록하는 거 배우셨을 텐데 무형자산도 생각한다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기정을 사용하지 한다고 착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무형자산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기정을 사용해요.
감가상각비라는 규정은 유형자산에 사용하는 규정이고 무형자산일 경우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특허권이라고 해서 회계처리상 직접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특허권 7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70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배운 지 얼마 안 되셔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표시하는 거를 하나 추가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죠. 차량 운반구에서 똑같이 여기 지금 3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정액법으로 5년 상각을 하고 잔존 가치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70만 원을 매년 상각을 해줘야 돼요. 이랬을 때 여기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 70만 원 이렇게 해주실 거고 대변에다가는 음, 감가상각 두 개액 이렇게 해가지고 70만 원을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도 나실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값어치가 1년 동안 70만 원 가격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차량 운반구라는 기존 과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으로 대신 사용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량 운반구 얘를 갖다가 처분할 때 그때 차량 운반구를 없애는 데 반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 처리 간접법이라고 불러요. 계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대신 사용해서 매년 그걸 금액을 쌓아나간다는 뜻이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무형자산은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에서 쓰는 것처럼 무형자산 누계액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여기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줄인단 말이죠.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법이라고 불러요. 직접법.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은 간접법의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 말 나온 김에 무형자산에서는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 설명을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이걸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형자산은요, 이렇게 상각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여기서 지금 정액법만 나왔잖아요. 우리가 유형자산 상각할 때 배웠던 상각 방법은 총 4가지를 배워요. 보통 정액법, 두 번째로는 정률법, 세 번째로는 연수합계법, 마지막으로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유형자산 할 때 배웠던 것들이죠. 이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 방법을 그 회사에 알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무형자산 상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유형자산만큼이나 각각의 회사에서는 무형자산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취득회 동결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굳이 무슨 감가상각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다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해놓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정액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각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만 사용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해놓지 않았을 때 정액법만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지,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형자산에서 설명 나오는 문제 형태는 아마 대부분 이해하고 맞추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고요. 그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영업의 비용을 물어보고 있죠? 아까 그 손익계산서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나 많이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죠. 자, 영업의 비용 보게 되면 말뜻은 영업활동,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자본 계정에 보시게 되면 거기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통합 계정.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의 첫 번째 그 자본 계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에요. 어, 모르겠다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본 조정 계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딱 있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 계정들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지 않고요. 대손상각비.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더라 하다가도 많이 틀리시는 부분인데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규정이에요. 매출 채권은 우리 영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용 처리하는 대손상각비는 아주 중요한 판관비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을 조금 전에 했었던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대표적인 유형자산이 우리가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또 시간이 지나서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이 감가상각비도 대표적인 판관비라는 거 두 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얘를 영업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처분했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매출채권 들어가니까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있다는 거 앞에서 했었죠. 얘를 갖다가 처분했다. 즉 받으러움을 금융기관에다가 매각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급 방법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회수한다거나 뭐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별도로 영업과 상관이 없이 금융기관에 돈이 필요해서 이 받으러움을 갖다가 팔았을 때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고 쓰거든요.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여기 3번이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음, 계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럼 계정을 구분할 줄 모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문제 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복습하기 좋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최소한으로 꼭 암기를 해놓으시면 제 여기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뭐 3, 4회만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제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쓰임새 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회계 처리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니까 본사 건물이 되어 있네요. 재산세. 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본사 건물을 사용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 그 비용 처리하게 되는데, 이 재산세는 끝에 세자라고 하는 세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 규정으로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세금, 그리고 세금과 공과 요 규정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한 강사 특강비, 강사가 특강을 했다.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한다. 예,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교육훈련비 맞고요. 세 번째, 업무와 관련된 도서 구입. 도서 구입은 책이니까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도서인쇄비 여기 맞죠? 네 번째,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하겠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규정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회기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된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이번 회차 문제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계정들에 대한 것들, 내용들을 갖다가 구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낸 여기 회차인 것 같으네요. 자, 나름 요거는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다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다음은 항공의 수정전이라고 그랬죠. 결산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잔액시산표와 결산 조정사항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뭡니까?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매출채권 가라고 나와 있죠. 그죠? 매출채권 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수정전 시산표를 보니까 우선 여기 외상매출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드럼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바드럼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바드럼 70만 원 하니까 매출채권은 17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요 매출채권 170만 원 잔액에 대해서 2%를 여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겠대요. 그럼 170만 원 곱하기 2% 하면 34,000원 나오겠죠? 34,000원이 있는데 여기 대손충당금 여기 외상물 추금에 대한 거는 13,000원, 바드럼에 대한 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기 5,000원, 두 개 합치면 18,000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34,000원인데 여기 18,000원을 빼게 되면 우리가 설정해야 될 금액은 대손충당금은 16,000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충을 해서 34,000원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2025년 12월 31일 날 가에 들어갈 금액은 170만 원이 돼야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2% 설정한 금액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걔를 반영하게 되면 얼마를 설정해 줘야 된다? 34,000원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정해서 16,000원을 설정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여기 대손 충당금에는 결산할 때 34,000원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써드리면 다시 요게 170만 원 매출채권이 와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결산했을 때 여기 대손 충당금은 34,000원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되셨죠? 자, 7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 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예요.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 부가세 거래가 아닌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교재에서 과세 거래라고 배웠어요. 과세가 이고,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과세거래라고 부르는데, 크게 배웠던 게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재화의 공급.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재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화가 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의 공급. 용역이 공급되면 당연히 이도 과세거래가 돼요. 부가가치세 부과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입된 재화. 수입된 재화가 공급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또 여러분이 부가세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 재화가 공급이 되면 공급되는 형태는 대부분 인도 또는 양도를 하게 돼요. 인도라는 말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주었을 때, 건네주었을 때 인도란 말 쓰고, 양도란 말은 부동산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권한을 관리를 이전했을 때 그때 양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러한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방법이 매매계약이나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화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 다 뭐가 된다?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들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반대 개념으로 지금 재화가 공급되기는 했는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를 구분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또는 상품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다 재화에 속하는 것들인데, 얘를 맡겨놓은 거예요. 담보란 말 뜻은 맡겨놨을 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거래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회사의 사업을 양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금은 현금으로만, 돈으로만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낼 돈이 없어서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또는 건물 이런 것들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조세 물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재화가 공급된 거, 그런 것들도 다 재화이긴 한데 공급된 것도 맞는데, 요 세금을 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매, 경매 이런 거 할 때도 그 물건의 재화가 공급되더라도 거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들로 본다고 부가세 설명 때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재화가 공급됐음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들의 대표적인 것은 요 네 가지. 요거는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할 때는 제가 물론 당연히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요 네 가지 이외에 소비 대상 아닌, 우리 보통 금융자산이라고 그러죠. 화폐, 수표, 주식, 사채 이런 것들이 거래될 때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소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뭘 제가 해놨냐면,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재화의 공급, 얘가 첫 번째 거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재화의 그 공급이긴 한데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사항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요 6가지에 대해서 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를 못해요. 즉 부가세는 부과가 되지만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요 내용에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상징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거래처에 양도했다. 여기 주식 나왔죠? 주식은 유가증권 같은 경우 여기 화폐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가세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상징이 해당이 되네요. 두 번째, 우리 회사는 현물 출자. 출자라는 것은 요 출자의 말뜻이 회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본금을 내는 걸 출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물 출자는 건물을 갖다가 출자했다. 우리 회사를 시작하면서 갖고 있던 건물을 자본금으로 출자했다고 하면 예, 그것도 출자 형식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 건물은 재화죠. 이 재화가 현물 출자되었을 때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과세거래예요. 얘는. 그다음에 우리 회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신상품을 거래처에 선물을 했대요. 이 거래처에 선물했다고 하는 요 내용이 되기는 지금 우리가 요 신상품을 갖다 사갖고 와가지고서는 거래처에다가 줬다면 접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매입세, 얘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예요. 근데 우리가 사왔으니까 그 중에서 여기, 어디죠? 거래처에 줬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접대비, 여기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입세액만 공제를 안 해줄 뿐이고요. 그래서 이 과세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협력업체에 소프트웨어 판매했다? 뭐 별다른 거 없죠. 소프트웨어는 우리 무형자산이라고 그랬었죠. 무형자산을 판매하고 당연히 그건 해당되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이 문제에 관련돼서 배경 지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FAT 1급 시험 문제에서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잘 바로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는 일반 과세자 김한공 씨는 2025년 8월 3일에 부동산 임대업 폐업을 했대요. 김한공 씨의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이죠. 기간은 예정이라 할지라도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폐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기 2025년 8월 3일 날 이거 써볼까요? 2025년 8월 3일 날 폐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 끝나야지만이 확정신고로 끝내야지만이 확정신고로 얘가 끝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폐업 절차를 해줄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단 폐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이 폐업 사업자의 경우 해야 되느냐? 우선 2025년 8월 말일이라고 얘기하면 2025년 8월 31일이 되겠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확정 신고일자를 정해요. 다음 달 25일까지. 그렇게 되면 9월 25일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폐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그다음 25 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납부해야지 폐업 절차를 받아들여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지 돼요? 9월 25 일까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복습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도 표로 해 놨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마지막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과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2025년 2기 예정신고기간 2025년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이래요. 공제 가능한 거. 아까도 제가 불공사항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불공사항 요기 해당되는 걸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 그럼 불공사항은 빼고 공제 가능한 것만 매입세액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단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 이행하였다 됐어요. 자, 가를 볼게요. 원재료 구입. 원재료 구입과 관련돼서는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 없죠.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어요. 매입세액. 여기 50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500만 원 써놨고요. 그다음에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지출 매입세액이라는데 공장 부지는 땅이란 뜻이죠. 토지. 그래서 여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접대 용품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얘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다음에 회계 부서형 컴퓨터 구입 관련 매입세. 이건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500만 원, 400만 원 합쳐서 공제 매입 가능한 매입세액은 540만 원이 답이 됩니다라고 구분을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 부가세와 관련해서 불공사항,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과세거래, 과세거래 아닌 것, 뭐 그런 것들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하고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파트인데, 여기 문제는 이번에 안 나왔네요. 간주 공급에 대한 거. 하여튼 간주 공급, 그 해당되는 것도 부가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거 빼놓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83 FAT 1급 실무 이론 문제 1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다음에 이어서는 실무 수행 문제죠. 우리 실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